예,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거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혹시 한국의 상당히 여론 지배력이 강한 몇몇 언론들이 만약에 이 강연을 들었다면은 내일 기사에 방문자 복지를 비판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수님의 이전 쓰셨던 글들 예컨대 무슨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같은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던 것들에 보면 한국의 진보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제시하는 게 공공성과 복지의 대전환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강연 내용은 뭐 저희도 이제 좀 기존의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들에게 가졌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공성과 복지로의 전환 뭐 그런 말씀하실 때 상당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좋은 예로 이렇게 좀 제시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하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그러면 포괄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본주의 대안을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 아니 이 같은 현상이 우리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몇 세대에 걸쳐서 가도 도착하지 못한 목표로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급진적 투쟁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인데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급진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엄혹한 겁니다. 반값 등록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등록금 인상률이 6%인데 반값 등록을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어차피 풀프라이스 등록금을 다시 돌아가는 말이 것이죠. 사실은 등록금 문제 해결하자면 무상 교육을 목표로 해서 이제는 등록금 이렇게 조화율 만들어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 제도를 투입할 것인지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상 교육 이야기를 제시할 여기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정도면 그나마 사회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는 아직은 복지국가하고도 아주 원하고 거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해도 급진적으로 보일 만큼 우리가 아주 원하고 거리 있는 것이고 그만큼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입장에서는 복지국가는 정말 진보 세력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적인 단면 목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 전당들이 역사를 보면은 사회주의 전당마다 최소 강령하고 최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강령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가 하고 최소 강령은 정당이 의회 활동 등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당면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소 강령에 속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단면 과제이긴 하지만 정말 몇 년, 몇십 년 걸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사실 지금 한국의 자본 세력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 체계의 영리화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가장 원하는 거라면은 병원들을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영리 기업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지금 예컨대는 외국인 관광 안내소 갈 때마다 꼭 보이는 게 의료 관광 안내. 그러니까 의료를 국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한국 자본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복지국가의 주요 원칙, 즉 의료가 공공재다. 의료가 상품이 아니다. 하고는 전면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자본이 끌고 가는 방향은 복지국가의 정반대예요. 정반대고 우리가 복지국가 쪽으로 간다면 삼성 같은 권력 집단하고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쪽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써 있는 입장에서는 복지국가는 거의 현면적인 국가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건 대자본들이 갖고 있는 방향하고 완전히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복지국가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조금 더 보편적인 민간 회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지국가는 역시 어디까지나 임금 노동이 존재하고 인류 가치가 창출되고 또는 대자본이 인류를 떼서 부를 축적하고 국민국가가 존재하고 국견이 존재하고 뭐 국민 등록까지도 다 존재하죠. 노벨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보장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나 중국민마다 꼭 개별적 본부가 부여되는데 이 본부가 없으면 국민 내지 중국민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럼 약국에서 초반전이 필요한 약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에 내분자와 외분자를 철저히 구분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국가의 정형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민간 해방의 차원에서는 국민국가부터 사라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에 의한 인류 착취, 인류 수치가 사라져야 하고 생산 과정이 어디까지는 직접 생산 당단제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통치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본이 아닌 생산자 자신들이 생산 과정을 통치하고 그리고는 생산자들이 요구대로 말하자면은 그 생산의 과실들이 분배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회가 정말 지구에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로서는 지금 감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 사회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국민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군대 같은 살인 집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들이 관리하는 생산 과정에서 이제는 생산 과실들이 나오고 분배되는 그런 사회가 근데 나오지 않으면 아마 환경 문제 같은 문제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서 본다면 그건 말 그대로 먼 미래의 이상처럼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예. 혹시 바로 질문 예, 저 뒤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이렇게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제 친구가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대재앙이 될 것이고 야당이 집권하면 준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준재앙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준재앙이라고 표현한 핵심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문제 정도로 한국 사회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복지 문제를 넘어서는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럼 뭐 굳이 뭐 현재 민주당 보수야당인 민주야당뿐만 아니라 민노당과 진보 정당들도 거기에는 대차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야권이 집권해도 준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글을 쓰고 뭔가 이 진보의 성찰과 대안을 준비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두 가지 좀 질문을 좀 올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신자유주의 뭐 과거에 이제 WTO를 대체하려고 했던 우루과이 라운드나 도하 개발 아젠다나 최근에는 개별 국가들의 FTA 등으로 아주 강력하게 자본의 경쟁과 압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에너지와 식량, 기술, 특히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1세계가 3세계를 전반적으로 착취하고 물론 1세계의 근로자들도 많이 착취하지만 더욱 많은 착취는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1세계 내에서는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 현장은 실제로 3세계가 주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세계의 그 투쟁 역량과 3세계 피해를 입는 현장에서의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방법은 없겠는가.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언어에 약해서 1세계와 페이스북이나 뭐 이메일로 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박노 선생님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할 거고 뭐 또 그쪽 북유럽의 언어도 몇 개 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세계와 3세계의 연대투쟁 없는 이 보편적 인류 해방은 매우 멀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계와 3세계의 연대투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박 교수님한테 드리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보편적 복지 문제에서 결국은 생산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기업의 형태 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데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협동적 기업들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LBO라고 레이버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노동자 지주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운동을 유럽, 북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1세기에서의 이런 협동적 기업의 운동은 어떤지, 또 한 가지 고민은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창의성을 또는 헌신성을 어차피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협동적 기업이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우리는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제1세기와 제3세기 연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꽤 여러 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제3세기에서는 금융세계화, 세계화 또는 외국 기업 침륜에 대한 조화는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조화의 중심지는 중주변부나 주변부지 결국 그 중심부는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조화의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의 넥살라이트, 마오주의자, 모택동주의자들의 무장 조환이라든가, 그건 인도에서의 국토의 뭐 거의 한 7~8% 정도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무장시대입니다. 그 넥살라이트 운동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거하고 약간 흡사한 운동이지만 유카탄 반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의 죄송합니다. 저를 그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운동, 그 제1세기와 제3세기가 이렇게 연대하는 재미있는 운동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 보도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포스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사주에서의 제철소 공술 반대 운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건 국내에서 보도가 안 되니까 그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는 거의 취약의 착취를 이렇게 저지르고 있고, 대체로는 해외 노동자들한테는 말 그대로 기빙필드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빅 조선소,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환진 운영하는 조선소가 산지율로 봐서는 필리핀에서도 최악에 가까운 조선소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필리핀 노동자들한테 빨리빨리 개새끼야 정도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약간 희한한 기업인데, 사실 한국 특히는 이제 그 자본과 관련된 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는 환경 파괴와 원주민에 대한 추방 등등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포스코의 오일사 제철소 그 건설 계획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원래 인구가 지금 사실상 접견하고 있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포스코 반대 운동이 지금 인도 안에서 또는 인도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있고, 한국 기업을 이제는 말하자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의식은 그러니까 파시나 보수들한테는 대단히 좋지만 반대편에서는 또 아주 나쁩니다.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하나의 사례고, 그런 사례들을 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노동자들의 파업 활동에 대해서 유럽 좌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중국에서의 혼다 파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파업이 또 아주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그러니까 사안별로 연대는 되는데, 오직까지는 이제 중심부 세력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정확하라 하더라도
좌파가 원하는 것이 이제 지금 있는 재원들의 재분배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3세계와의 불평등 교육이 재원 마련에 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 좌파는 사람별로 제3세계 좌파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보다 전반적인, 보다 밀착한 연대를 국민국가가 존재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불편이 존재하는 이상 조건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별로는 당연히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노동자 착취와 부당노동 행위로 악명이 아주 높았던 한국 기업이 있었거든요. 또 그 삼양기업 운동화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악명이 높은 게 요원들이 혹시 잘못했다면 무릎 꿇리고 이제 사과 빌게 한다든가 공장 돌려서 달리기 시킨다든가 이렇게 약간 군사주의적인 노동 문화. 그래서 이런 것을 베트남에다가 인식시키는. 물론 그게 악명이 높았는데 나이크라든가 등의 이제 세계적 메이커들이 그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소비자 운동의 형태로 이 기업을 반대하는 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제3세계와 제1세기 연대는 한국 기업을 반대해서 이렇게 그런 건 국내에서 보도가 전혀 안 돼요. 좀 그렇고 그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뭐였지? 사회적 기업. 근데 사회적 기업은 북부보다 남부는 많습니다. 이태리가 대표적으로 협동 기업들이 많고요. 북부보다 그쪽 스페인, 이태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협동 기업은 이제 노동자 적어도 원칙상 이윤이 목적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르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협동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협동 기업이라고 해서 은행 대출을 안 받는 게 있거든요. 일단 대출 받아야 이제 자본 흐름이 오고 하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이제 이자까지는 더 해서 돌려줘야 하니까 일단은 생산성 무조건 높여야 한다. 생산성이 목표가 되고 결국 노동자 자체가 생산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역시 노동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생산성 높여야 되고 이제는 시장 요구에 맞춰줘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자금 상황이 어렵고 대출 상황이 어렵고 수요가 없다면 일단 협동기업이라 해도 강보를 가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기업은 당연히 비협동기업보다 낫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기본 조건들을 이렇게 완전히 거스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10시까지 아이 때문에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게 있어 질문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좀 혹시 질문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계시나요? 저기 한 분 계시고 두 분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다 답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한국에서 사실 이제 복지국가 혹은 복지단론이 굉장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경쟁이나 성장 위주의 담론이 이렇게 전체를 잠식했던 거에 비하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복지가 가치 수준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복지 제도와 복지국가는 다르기 때문에 복지 제도가 다 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냐고 얘기했을 때 지금은 제도만 얘기되는 것 같다. 주체에 대해서는 얘기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노르웨이는 대자본에게 총자본에게 요구해서 복지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총노동의 싸움과 투쟁력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 투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건 매우 낮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사실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지금 많이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의제화되고 있지만 이런 복지국가조차도 혹은 복지제도조차도
많은 게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면에서 노동자 계급의 어떤 조직력과 운동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복지당국조차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그것과 관련해서 해주실 얘기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게 노동자들 여러분들도 아마 대다수 노동자이실 겁니다. 노동자들 보면은 노동조합 가입 문제 앞두고 고민하는 거 보면 그 고민들이 되게 현실적입니다. 조합에 들면은 보호 칭찬받을 수 있느냐, 조합이 얼마 내는데 노래 같은 거 나중에 세금에서 다 이제 빠져나오는 거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공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합비는. 어쨌든 간에 조합이 얼마 내는데 낼 만큼은 내가 그러면 뭔가 노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조합과 조직화 비율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이 일단은 절대적으로 돈지를 배방하면 안 됩니다. 돈지 배방해서 싸움에서 지면은 이 노동운동이 왜 존재하는지 노동자들한테 의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합이 내는데 그럼 조합 능력이 어디까지 내냐. 그래서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한진 중고노업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노동운동이 그 무능을 보여준 부분이죠. 이제 조합이 사실상 싸우는 해고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고 일종의 비민주적인 야합을 한 셈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해당 조합이 그렇게 했다 해도 지금은 노동계 시민까지 나서서 상태 해결을 위해서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의 총 노동계 또는 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해고자들이 정말 복직이 되고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역사적인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일부의 그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좋아하고 그렇지만 김대중, 노무현 집권 때 노동자들이 싸움에서 승리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패배 역사입니다. 여승무원들의 스트라이크도 그랬고 그건 완전한 패배가 가까워. 이벤트 스트라이크 같으면은 이제 광승 방패전도 이렇게 됐고 거의 기름 투쟁은 승리 부분적으로 했지만 꽁목에 걸렸을 때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사실은 노동력이 내용이 떨어지는 거죠. 노동자 눈에서는 조합은 멀고 주목이 가깝다 이제 그런 의식이 되는데 조합은 멀고 사장이 가깝다. 근데 만약에 지금 한진 중공업에서는 조합이 또는 이제 총 노동계가 사장을 이길 수 있다면 이건 어떤 동력을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당명의 투쟁에서의 승리가 아닐까 싶은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컨대 비정규직 조직화가 탄력받지 않을까 그거 하나에 그러면은 단수가 잡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쪽 앞부분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을 마지막으로 네, 거의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질문하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유럽 국가에서조차도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차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단 김진숙으로 이렇게 아이콘화된 그런 한진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는 거는 원하는 게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비정규직이 5명 중에 하나라고 1명은 된다고 그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총력전을 기울여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정규직 철폐까지 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비정규직 철폐 근데 노르웨이 제가 살기는 노르웨이에도 비정규직이 한 9% 정도 되죠. 그 저희 학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투쟁의 완전 그 재정적 목표는 적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예컨대는 육아에 몰두하고 있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풀타임 잡보다는 그 파타임 잡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풀타임 잡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도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조합도 그런 입장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노르웨이에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그게 그런 것이죠. 사실은 사회적 투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흔정의 성격이 가깝습니다. 흔정.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건 가지고 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좀 비싼 가격을 먼저 치고 사는 사람도 좀 싼 가격을 치고 결국 중간 타협을 하는데 사회 투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과 투쟁할 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타협보다 좀 더 높은 목표치를 세우는 게 흔적에서의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철폐라고 이야기하고 자본 쪽에서는 결국 원하는 게 총노동의 부강화 정도죠. 사실 정규직까지도 부강화시키고 정리해고 대상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자본이 원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런 자본들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비정규직의 숫자를 의미 있게 줄이자면은 정말 아주 강력한 압력이 필요하고 그런 압력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으로 호소력이 높은 강력한 구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구호는 결국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외치면서 그 세상이 내일 모레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고 그 희망 담아 수많은 사람이 어려운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 투쟁 결과는 비정규직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으니까 또는 총노동의 역량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성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런 투쟁의 어떠한 세력 융합 차원에서 그런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시간 반 정도 긴 시간 동안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주신 박노자 교수님께 큰 박수 오늘 강의 내용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죠? 저희 공원센터 홈페이지 오시면 공지사항에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하신 그 내용안을 미리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건 하시면 될 거고 이게 좀 얘기를 좀 그렇지만 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죠. 네, 한꺼번에 세 분을 뽑는 것으로 전화를 제가 뽑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요. 봉투예요. 그냥 한꺼번에 뽑을게요. 11번, 52번 계세요? 중간에 나가신 분 계셔. 8번, 11번, 52번. 8번, 12, 10. 8번, 11번, 11번, 90. 네, 52번에 11번.